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네덜란드 화가이자 문학도인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 중에서 반 고흐가 많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갖추었는지와 그의 가치관을 알게 해주는 부분들만 발췌했습니다. 테오에게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책에 대해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정신을 고양하고 탐구할 필요를 느낀다. 절망의 무릎을 꿇는 대신 적극적인 멜랑콜리를 선택하기로 했다. 슬픔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절망적인 멜랑콜리 대신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멜랑콜리를 택한 것이다. 그 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했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 책을 쓴 작가가 사물을 더 넓고 더 관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선과 악, 도덕과 부도덕에 대한 군소리에는 정말 관심이 없다. 상상이나 현실 속의 교회의 벽을 생각하면 냉기를 느낀다. 영혼까지 스며드는 그런 냉기를. 그런 치명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버리는 건 아니겠지 하고 혼자 중얼거려 본다.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여자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랑 없이는, 사랑하는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와 격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집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확고하게 말씀하시던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에서 나와버렸다. 다툼의 원인은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난 그들이 믿는 종교가 너무 끔찍하다고 솔직히 말해버렸다. 종교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너무도 비참하게 생활해야 했기에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위험한 것을 대하듯 멀리하고 싶었다. 아버지와 나는 너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 세상의 어둠을 밝혀온 소중한 위인을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늘 위안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세상의 빛이 말이나 글에 의해 유지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묘사해서 널리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 글이 전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위대하고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 가치는 옛 기독교인들에 의해 기록된 혁명에 비견할 만하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내가 펌프나 가로등의 기둥처럼 돌이나 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다정하고 애정 어린 관계나 친밀한 우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세련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정이나 우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무언가 공허하고 결핍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번에 나를 찾아준 것이 참으로 고마웠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독하게 추우면 여름이 오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창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늘 변하게 마련인 우리 마음과 날씨를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새들에게 털갈이 계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깃털을 잃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실패를 거듭하는 불행하고 힘겨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털갈이 계절이 있기에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 변화의 시기에 애착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 그리 유쾌한 일도 재미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너를 괴롭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한다. 나는 정열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친 행동을 하기도 했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도 이따금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가끔 무모한 행동을 하잖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부주의해지기 쉬워서 이따금 엉뚱하고 충격적이고 관습과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내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나도 그걸 알고 있고 또 그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처럼 그렇게 하는 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고독을 보장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고독이 너를 일에 몰두하게 하고 너의 생각 전부를 차지하면서 꿈꾸고 생각에 잠기게 할 것이다. 형은 변했어. 더 이상 예전의 형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 그래, 그러나 나는 그 말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 나의 내면이나 사물을 보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굳이 변한 것을 말하자면 당시에 내가 생각했고 믿고 사랑했던 것을 지금은 더 생각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한다는 것이다. 쓸모없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 천성이 게으르고 강단이 없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나를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쓸모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일을 하려는 욕구로 불타지만 손이 묶여있고 갇혀있어서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이 그를 억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세상에 갇힌 새는 봄이 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단지 실행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게 뭘까?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서 혼자 중얼거린다. 다른 새들은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운다. 그러고는 자기 머리를 새장 창살에 찢어댄다. 그래도 새장문은 열리지 않고 새는 고통으로 미쳐간다. 나는 갇혀있다.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 바보 같은 사람들. 필요한 건 이곳에 다 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새처럼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지 않나. 당연하게든 부당하게든 손상된 명성, 가난, 불우한 환경, 역경 등이 그를 죄수로 만든다.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인생도 다시 태어난다.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면 익사할 위험이 크다고 말하지만 나는 부인한다.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위험의 한가운데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 같다. 위험의 한가운데 안전한 곳이 있는 법이지. 우리에게 뭔가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새로운 형식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의 모험 덕분이지.
너는 흥미롭게도 사랑에 빠지는 것을 딸기 따는 일에 비유했더구나. 정말 멋진 비유다. 아직 딸기철이 아니어서 딸기밭은 꽁꽁 얼어있다. 시간이 흐르고 봄이 오면 그 밭이 녹을까? 그러면 딸기꽃이 필 수 있을까? 누가 그 딸기를 따게 될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지도 못할, 한마디로 최하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나는 황야와 소나무를 보면 아련한 향수를 느낀다.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가난한 여인, 모래를 나르는 가난한 농부 같은 초라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소박한 것들 속에는 웅대한 바다에 맞먹는 무엇인가가 있다. 상황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늘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소재는 많다. 숲, 해변, 근처의 초원. 말 그대로 발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소재가 눈에 들어온다. 무리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찬 표정이 인상적이어서 그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복권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난한 사람과 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그렇지 않겠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같았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복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이 우리 눈에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음식을 사는 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 보렴. 초원이나 구름을 그리는 일보다 인간 존재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생각하게 만들며 직접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념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가난한 시골 마을의 목사는 인물 유형에서나 성격에서나 가장 공감이 가는 인물 중 하나다. 쉽게 말해 내가 그리려는 대상은 아버지의 초상이 아니라 병자를 방문하러 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전형적인 목사다. 어제는 성당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약간의 습작을 하고 돌아왔다. 공원을 그린 습작도 있다. 성당보다는 사람의 눈을 그리는 게 더 좋다. 사람의 눈은 그 아무리 장엄하고 인상적인 성당도 가질 수 없는 매력을 담고 있다. 거지든 매춘부든 사람의 영혼이 더 흥미롭다. 옛 네덜란드 화파의 그림에서 밭갈이 하는 농부나 바느질 하는 여자를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니? 그 화가들이 일하는 사람을 그리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벨라스케스가 그의 물장수 속에 일하는 사람을 그리거나 민중 속에서 모델을 찾은 적이 있을까?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전 시대 그림의 등장인물이 하지 않은 것, 그건 바로 노동이다. 농부의 삶이나 대중의 삶을 그리는 화가는 상류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이국적인 하렘 풍경이나 추기경의 성찬식을 그린 화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움직이고 있는 농부의 동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현대 인물화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현대 예술의 진수이고 그리스에서도 르네상스 시기에도
옛 네덜란드 화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히도 항상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친애하는 친구 안톤 반 라파르트에게 나는 헤르코머가 이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 미술학교를 열었을 때 한 말이 마음에 드네. 그는 학생들에게 부디 자신이 그렸던 방식에 따라 그림을 그리지 말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그리라고 격려했지. 그리고 내 목표는 헤르코머의 학설을 따르는 사도 집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네. 사자는 원숭이 짓을 하지 않는 법이지. 문제를 피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네. 의욕적으로 일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훌륭하게 될 거라고 하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난관에 맞서고 이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가끔은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냐? 행동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냐? 요즘은 양홍색과 코발트색에 푹 빠져 있다. 코발트는 아주 신비로운 색으로 사물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 때 이보다 더 적합한 색은 없지 싶다. 카르민은 포도주의 붉은색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며 포도주처럼 강렬하다. 에메랄드 그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많이 즐기고 많은 재미를 느껴라. 너의 건강을 돌보고 힘을 기르고 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공부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을 테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더 나아진다. 게으르게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 실패하는 쪽을 택하겠다. 사람이 왜 평범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은 이것에 따르고 내일은 다른 것에 맞추면서 세상에 결코 반대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이다. 내가 예의 범절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요령이 없다는 건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 대신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과는 더 잘 지낸다. 앞에 사람들에게서 잃은 것을 뒤에 사람들에게서 얻는다. 결국은 나 자신이 관심을 갖는 환경, 표현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